이번 시간에 한국 근현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의도한 건 아닌데 딱 지난 시간에 한 지중해 근대사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16세기 스페인 제국이 유럽의 강자로 올라섰죠. 왜?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과 다양한 신항로 개척 덕분에 이때 포르투갈과 함께 신항로 개척을 하고 아메리카, 아프리카 식민지를 열심히 만들어요. 그리고 17세기부터 다른 나라들도 식민지 개척에 나섭니다. 이땐 그냥 쳐들어가서 사람이건 식량이건 금은 뭐하건 있는 걸 그냥 약탈해오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있어 보이게 말하자면 산업혁명의 세계사적인 의미는 약탈의 팽창과 진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과 국가의 생산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깔짝대지 않고 그동안 그들이 동경해왔던 동양, 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기업과 국가의 생산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냥 단순 노예보다는 말을 잘 듣는 노동자와 소비자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게 16, 17세기부터 시작된 제국주의가 18세기 후반부터 시즌2 아시아편을 찍게 됩니다. 18세기 후반에 무굴 제국이 다스리던 인도가 반송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19세기에는 미얀마나 말레이 반도 등 동남아시아가 반송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 유럽의 제국주의 시즌2는 동북아시아로 접근을 해요. 하필 이 당시 동북아시아 3국은요 세트로 쇄국 정책을 했어요. 그러나 1840년에서 1842년 일어난 1차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지고 개항을 합니다. 유럽 제국주의의 식탁에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1853년 미국의 군함 4척이 벌인 쿠로훈의 사건으로 일본도 개항을 합니다. 일본도 미국에게 호가 잡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얘기는 언제 하냐? 이때 우리나라는 정조가 죽고 세도 정치라는 시기가 벌어진 시기였습니다.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지고 프랑스와 미국이 우리나라에 접근했던 1860년경까지 조선에겐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871년 신민년에 미국이란 양놈들이 요란스럽게 했다라는 신미양요가 벌어지기 직전 어전회의입니다. 고종은 영의정 김병학에게 미리견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김병학은 미리견이란 나라에는 작은 부락만 있으며 화성돈이란 촌장이 나와서 영길리와 교섭하면서 만든 촌락 정도의 나라입니다. 바다를 왕래할 때 약탈하는 습성이 있는 해적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이지요. 라고 답합니다. 이에 고종은 그렇다면 오랑캐와 통교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강타할 무렵 조선의 대외 인식은 이러했습니다. 미국 역사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1871년에 미국은 남북전쟁을 끝내고 고도 성장기를 겪고 있던 유럽도 무시를 못할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0여 분 남짓한 시간 동안 한국의 근현대사 160년을 자세히 토파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현대사 160년을 살펴보기에 앞서 작은 안경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겠죠. 19세기부터 동아시아는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끌고 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주도하는 제국주의의 흐름 때문이었죠. 각 나라와 지역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역사라는 길목에서 나름의 미션이 주어집니다. 진화하기 위해서 또는 생존하기 위해서. 이 당시 제국주의에 피해를 입은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미션은 대부분 같아졌어요. 바로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을 위한 하위 미션은 정치적으로는 민족국가를 성립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종, 어족, 민족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결론적으로 민족이란 개념이 결국엔 주관적인 거였어요. 우리라는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민족이라고 해요. 그럼 민족 국가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뤄진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근대화와 산업화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부품, 톱니바퀴로 전락하지 않고 독자적인 사회 경제권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이죠. 1863년 조선에서 고종이 즉위하고 1910년 일본 제국주의에게 나라를 강탈당할 때까지의 50년은 이 두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 500년 동안 이어져 온 조선이 눈물겹게 다양한 시도를
시도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 시도들은 운이 없었거나 또는 시도 자체가 별로였어서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1863년부터 1873년까지의 약 10년은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리 통치하면서 나름의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시기입니다. 서원철폐, 경복궁 중건, 병인양요 등등. 1873년부터 1895년까지의 약 20년은 고종과 고종의 아내인 명성황후 민씨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름의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시기입니다. 강화도 조약부터 가보개혁까지 1895년부터 1905년까지의 약 10년은 명성황후 민씨가 일본에 의해 시해가 되고 잔뜩 쫀 고종이 혼자서라도 나름의 무언가의 시도를 하다가 결국 실패한 시기입니다. 아관파천, 광무개혁 등등. 그리고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의 약 5년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으로 이름이 바뀐 조선을 이미 요리를 다 끝내놓고 식탁 위에 올려서 입으로 넣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결국 한반도는 미션에 실패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점령기, 일제강점기 36년을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션은 결국에 독립이었습니다. 나라 되찾기죠. 다만 우리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영향을 받긴 합니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약 10년은 일제의 무단 통치, 식민지 조사 시기입니다. 군대에 이등병이 처음 들어오면 엄청 갈구면서 호구조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이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각지에서 독립운동의 기초를 닦습니다. 그렇게 기초를 닦고 그 기초가 응집돼서 나온 민족운동이 1919년 3월 1일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한 그릇에 담아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건 3.1운동 이건 다 같은 해 1919년에 일어나고 만들어져요. 1919년부터 1929년까지 약 10년 동안 일제는 안팎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문화 통치를 합니다. 이등병이 힘들다고 그 중대장한테 꼬지르면 되게 잘해주는 척 하는데 옆에서 되게 힘들게 하고 옆 내무실 이등병이랑 막 이간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 민족은 그동안 웅축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정말 다양한, 긍정적으로건 부정적으로건 정말 다양한 독립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929년 전 세계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바로 세계 대공황이 오기 때문이죠. 이때 일본도 미쳐 돌아갑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자기들 마음대로 안 풀린 적이 없었던 일제는 이때 경제가 삐걱거리면서 마탱이가 가요. 그 마탱이가 간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 숨어있던 그 정신병이 발작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군국주의의 망령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기도 굳이 쪼개면은 1937년 중일전쟁 전후로 나눌 수 있는데 그냥 1937년 이후로 그 정신병이 심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929년부터 1945년까지의 약 15년 동안은 일제는 민족 말살 통치와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야, 너 결국 지랄해도 군생활 안 끝나. 그냥 우리한테 동화돼. 그리고 지금 다들 작업하니까 너도 작업복 갈아입고 빨리 나와. 야, 이등병이니까 더 열심히 굴려야 하는 거 알지?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일본은 전조국한테 깝치다가 리틀보이와 팬맨을 얻어맞고 무조건 항복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의 독립운동이 빛을 발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광복절이 언제인 줄 아세요? 8월 15일입니다. 몇 년? 1945년 8월 15일이죠. 우리나라 정부 수립일은 8월 15일이에요. 근데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같은 날인데 3년 차이가 나죠. 이 3년 동안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 시기가 은근히 헷갈려서 사람들이 은근히 어려워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세 나라가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야, 한반도 어떻게 하지? 야, 미국이랑 소련이 알아서 정하자 라고 결정해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만나서 이 나라가 아직 독립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5년 정도 우리가 맡아서 다스리다 독립시킬까?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나라가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찬탁과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반탁으로 갈려 싸웁니다. 그러다가 좌파 우파 싸우지 말고 함께 하자는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한국 문제는 유엔에서 알아서 하자고 하니까 소련이랑 소련 군대가 점령하고 있던 북한은 반발해요. 결국 유엔이 가능한 데서라도 선거하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때
김구 선생이 평양으로 올라가서 남북 협상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 50 총선거가 열리고 재헌 국회가 열려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후에 이승만 정부, 장면 내각, 박정희 정부, 유신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70년이 흐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바로 미션입니다. 한민족은 1945년 광복 이후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까요? 아까랑 같습니다. 바로 민족국가의 성립과 산업화 그리고 근대화. 정부는 수립을 했지만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 심지어 남과 북은 3년 동안 내전을 겪습니다. 현재까지도 휴전 상태로 남아있는 한반도에 어떻게 평화를 정착시키고 어떻게 민족이 화해할 것인가 에 대한 미션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36년과 한국전쟁 3년을 겪으면서 폐허가 된 이 땅에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산업화를 어떻게 이룩해 나갔는지, 마지막으로 3000년 넘게 왕이 다스리던 왕정의 한반도에 갑자기 수입된 근대적인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에 맞게 적응하고 발전시켜 왔는지를 살펴보면 사건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실 겁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는 게 바로 한국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잘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자국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사도 한 바퀴 훑었으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시기별로, 사건별로, 인물별로 재미있거나 꼭 알아야 될 이야기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